나폴리가 우승을 확정지은 이후에 김민재에 대한 평가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평가가 너무나 좋습니다. 일단 가제타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김민재의 시즌은 김민재가 나폴리에게 너무나 필수적인 존재였습니다. 탄탄하고 훈련이 잘 되어 있고 거의 항상 정확하게 수비를 해낸 선수가 김민재입니다. 나폴리는 진정한 보물을 찾았습니다. 정말 높은 평가를 했고요. 스카이 스포츠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김민재가 마법사다. 그는 쿨리발리를 사라지게끔 만들었습니다. 유럽의 탑5 안에 드는 수비수 쿨리발리를 대체하도록 부름받은 김민재는 불가능해 보였던 위협을 달성해냈습니다. 이 선수는 공중볼에 아주 강한 선수고 특히나 수비하는 동작에서 연속적인 동작을 반복할 때 아주 빠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즌에서는 이번 시즌 나폴리의 평점을 매겼는데 김민재가 이번 시즌 나폴리에서 10점을 받았습니다. 이 10점은 오시멘, 흐비차, 로보트카와 함께 나폴리에서 가장 높은 평점인데요.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이탈리아 언론에서도 김민재에 대해서 아주 칭찬 일색의 평가를 하고 있고 그만큼 김민재가 이번 시즌에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던 시즌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게 단순히 수비적으로만 뛰어나서 이 선수가 고평가를 받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점에서 이렇게 시즌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나폴리에서 가장 핵심적인 선수다 라고 평가를 받냐면 나폴리의 전술적인 틀 자체가 김민재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정말 크게 달라집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번 시즌 김민재가 나폴리로 왔을 때 가장 먼저 맡아야 됐던 역할은 마리오 후이가 공격적으로 올라갔을 때 이 마리오 후이의 왼쪽 측면 공간을 커버하는 역할이었죠. 특히나 오른쪽에 있는 디로렌초는 약간 안쪽으로 들어와서 밸런스를 맡아주는 역할이라면 마리오 후이는 측면으로 올라가서 공격에 가담하는 역할이었는데 오른쪽 공간은 라흐마니아 디로렌초가 수비한다면 왼쪽 공간은 사실상 김민재 혼자 커버해야 될 때가 많았어요. 그리고 시즌 중반으로 넘어가면서는 어떤 모습이 나오냐, 지엘린스키가 약간 컨디션이 떨어지면서 볼을 전개할 때 약간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스팔레티 감독이 지엘린스키를 전방으로 아예 올리고 마리오 후이를 중앙으로 들어오게 만들면서 사실상 공격형 미드필더의 역할도 마리오 후이가 수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리오 후이가 공격적으로 올라가는 만큼 공격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는 만큼 김민재가 마리오 후이의 공간을 커버해 줘야 될 때가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여기에 더해서 어떤 상황까지 나오냐, 나폴리가 정말 압도적인 성적을 거두니까 나폴리를 상대한 팀들은 수비 라인을 깊숙하게 내릴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도 후방에 디로렌초, 라흐마니, 김민재 3명의 수비수가 있는 건 나폴리 입장에서 굉장히 비효율적이었어요. 그래서 디로렌초가 어느 순간 계속해서 공격에 가담하는 빈도가 늘어났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스팔레티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경기를 운영하기 위해서 라흐마니까지 올리면서 로보트카와 라흐마니가 중앙 미드필더처럼 움직이고 마리오 후이, 지엘린스키, 앙기사가 뒤에 있는 로보트카와 라흐마니 덕분에 공격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유를 얻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로보트카와 라흐마니를 높은 지역까지 올릴 수 있는 이유는 당연히 김민재를 최후방에 두면서 이 김민재가 뒷공간을 혼자서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즌 막판에는 이런 장면들이 나와요. 계속해서 로보트카가 위치하고 있고 라흐마니까지 공격적으로 올라가서 로보트카와 라흐마니가 동일선상에서 플레이합니다. 대신에 김민재는 최후방에서 역습을 대비하고 있는 역할을 맡을 때가 많았죠. 그리고 왼쪽에 있는 이 경기에서는 후이가 아니라 올리베라가 나왔는데 올리베라도 공격적으로 올라가니까 김민재 입장에서는 왼쪽 공간도 커버하고 라흐마니가 올라간 오른쪽 공간도 커버하고 사실상 김민재 때문에 이 넓은 공간을 비워두고 수비수들이 높게 올라가서 공격에 가담을 할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나폴리가 김민재가 있기 때문에 앞쪽의 공격 숫자를 늘릴 수가 있었던 거고요. 이 장면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장면도 보시면 라흐마니가 아주 높게 올라가면서 로보트카처럼 중앙 미드필더처럼 서 있죠. 반면에 김민재는 최후방에서 이 넓은 공간을 혼자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민재의 활약은 단순히 수비를 잘한다
이것에서 벗어나서 나폴리가 공격을 할 때 마리오 후이가 공격적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스팔레티 감독이 어느 순간부터 마리오 후이를 아예 플레이메이커처럼 그냥 공격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이유가 마리오 후이의 바로 옆에 김민재가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라흐마니까지 오버래핑을 할 수 있게 만들었던 것도 김민재가 뒤에서 공간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애초에 나폴리의 기본적인 컨셉이 라인을 높게 끌어올리는 거니까 끌어올렸을 때 김민재의 압도적인 공간 커버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전술이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이 장면을 보시면요, 라흐마니가 높은 지역까지 올라와서 사실상 상대방 진영에서 플레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팀이 빠르게 전방으로 볼을 보내주면서 역습을 전개합니다. 그런데 다음 장면을 보면 상대 공격수가 빠르게 치고 올라올 때 최후방에 김민재가 있죠. 이 장면에서도 김민재가 넓은 공간을 왼쪽 오른쪽을 가리지 않고 혼자 커버하고 있는데, 상대 공격수가 뛰어 들어오자마자 빠르게 달려나가서 상대 공격수를 가로막고 볼을 빼앗아내는 데 성공을 합니다. 이런 김민재가 있으니까 이 뒷공간이 넓게 펼쳐져 있어도 나폴리가 마음 놓고 공격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이 약팀과 강팀을 가리지 않고 나타납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요, 유벤투스와의 경기인데 로보트카가 수비를 하다가 순간적으로 미끄러져요. 미끄러져서 완벽하게 유벤투스에게 측면 돌파를 허용하는 장면입니다. 아주 위험한 장면이죠. 분명히 나폴리의 뒷공간에 넓은 공간이 형성이 되어 있고 이 공간을 최후방에서 김민재가 커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로보트카 쪽에서 실수가 나오자마자 김민재가 최후방에 위치하고 있다가 측면으로 빠르게 뛰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아주 위험할 수가 있는 장면이었거든요. 왜냐? 김민재가 측면으로 뛰어나가 버리면 중앙에 있는 공격수가 자유롭게 뛰어나갈 수가 있잖아요. 사실상 2대1 상황이 될 수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김민재가 빠르게 달려나가서 측면으로 뛰어 올라오고 있는 선수를 그대로 막아버리니까 애초에 반대편에서 뛰어나가는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줄 수가 없는 상황이 나옵니다. 이거는 김민재의 커버 능력 덕분에, 사실은 이 뒤에서 김민재의 파트너로 출전했던 선수가 제주스였는데 제주스가 복귀하는 속도가 늦었어요. 그래서 김민재가 유벤투스의 공격수를 2대1로 막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김민재가 볼이 있는 쪽으로 확실하게 뛰어나가면서 아예 패스가 나오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니까 여기서 유벤투스가 역습을 전개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또 어떤 역할이 있냐면, 나폴리가 이 앞쪽에 있는 수비형 미드필더 로보트카가 있죠. 근데 로보트카가 이번 시즌에 정말 뛰어난 활약을 펼쳤는데 이 선수가 수비적으로 아주 뛰어난 수비형 미드필더는 아니죠. 체구도 좀 작고 몸싸움도 약해서 사실상 수비 라인을 커버하는 역할보다는 후방에서 전방으로 넘어갈 때 공격의 연결고리, 빌드업을 주도하는 역할로 빛이 났던 선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비 라인 앞쪽에서 수비를 보호해주는 역할이 약간 부족했어요. 그리고 지엘린스키가 공격적으로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로보트카가 지엘린스키 쪽으로 올라가면서 사실상 공격에 집중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면 미드필더 라인과 수비 라인 사이의 간격이 벌어지면서 수비 라인이 보호를 받지 못할 때가 많았고, 요 사이 공간이 벌어지면서 상대팀들이 나폴리의 수비 라인 앞 공간을 활용하려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김민재라는 선수는 아무래도 공격적으로 뛰어나와서 수비를 하는 것도 이 선수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니까 공간이 열렸을 때 빠르게 뛰어나와서 김민재가 사실상 수비형 미드필더처럼 수비 앞 공간을 보호해줄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올라왔다가 뛰어내려가는 속도가 워낙에 빨라서 올라왔을 때 자신이 비워둔 공간을 쉽사리 상대 공격수에게 내주는 경우가 거의 없었죠. 예를 들면 이런 장면입니다. 이 장면도 보시면요, 로보트카가 약간 올라가서 공격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비 라인 앞에 넓은 공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팀이 로보트카가 없는 틈을 타서 앞쪽으로 패스를 보내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때 김민재가 자신의 앞 공간이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을 파악하고, 그리고 로보트카가 없다는 걸 파악하고
빠르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상대방이 전방으로 패스를 전개했을 때 빠르게 올라와서 사실상 수비형 미드필더처럼 상대방의 공격을 방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놀라운 건 뭐냐면 김민재가 자신의 자리를 비우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수비로 복귀하는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다음 장면을 보면 김민재가 올라와 있으니까 상대팀이 빠르게 공격을 전개하거든요. 그런데 김민재가 이 스피드를 압도적으로 따라가기 시작해요. 결국에는 상대방이 공격을 전개할 때 김민재가 빠르게 내려와서 상대의 공격을 차단해내는 역할까지 수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제 스쿠테토를 결정했던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요. 김민재가 최후방에 있는데 순간적으로 나폴리의 미드필더들이 수비로 내려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비 앞에 공간이 엄청 크게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공간으로 우디네세가 볼을 전개하거든요. 그런데 김민재가 이걸 보고 있다가 자신의 앞 공간에 로보트카가 없다는 걸 확인하고 그리고 나폴리 미드필더들이 내려오지 못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고 상대 공격수가 볼을 받는 순간 순간적으로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올라오는 스피드가 워낙에 폭발적이기 때문에 상대 공격수가 김민재가 올라오는 타이밍을 예측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김민재가 결국에는 올라와서 마치 수비형 미드필더처럼 수비라인 앞에서 상대방의 볼을 빼앗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심지어는 볼을 빼앗아서 자기가 드리블을 해서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역습까지 만들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이런 장면들을 보면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김민재가 나폴리의 보물이다 라는 평가를 들을 수 있는 이유는 단순히 수비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이 선수가 전술적으로 나폴리의 경기가 운영될 수 있게끔 만드는 아주 영향력이 큰 선수였기 때문이에요. 기본적으로 나폴리가 라인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절대적인 이유가 김민재가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미드필더들이 수비로 복귀하지 못할 때는 김민재가 수비 뒷공간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라와서 앞공간까지 커버를 해주고요. 그래서 김민재가 현재 세리에 최고의 수비수라고 불리는 거고 그리고 유럽 전체를 봐도 이번 시즌 김민재보다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다고 생각이 드는 선수가 거의 없거든요. 뭐 밀리탕, 아라우오 이런 선수들도 김민재만큼 잘했다 라는 평가를 듣지 김민재보다 잘했다 라고 섣불리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김민재가 아주 뛰어난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김민재가 정말 이번 시즌은 충격적인 활약이었고 정말 경이롭다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수비수로서 완벽한 모습을 보여준 시즌이었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나라 선수가 지금 빅리그에서 보여준다는 것이 정말 놀랍기도 하고요. 아마 김민재의 가치는 이번 시즌을 통해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상승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 김민재를 노리는 팀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빅클럽을 넘어서 정말 빅클럽들 중에서도 빅클럽들이 김민재를 노리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